안녕하세요. DJ 로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껏 제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왔다고 생각했어요. 결혼도 그 선택 중 하나였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멋진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은 것에 감사했었거든요. 하지만 머지않아 이런 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언제나 쾌활하고 유쾌해 호감을 사던 남편이 집에서는 모나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의 못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믿었던 남편이 맞나 싶었지만 부부라고 해서 언제나 행복할 수만은 없는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남편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죠. 지금부터 저를 분노에 떨게 한 남편의 파렴치한 행동과 그 뻔뻔한 남편을 어떻게 응징했는지 여러분께 이 사연을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죠. 주로 회사의 전표 결제와 결산 업무를 담당했어요. 꼼꼼함과 섬세함이 필요한 일이라 처음엔 걱정이 많았거든요. 평소에 저는 꼼꼼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일이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빠르게 회사에 적응해 나갔죠.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업무 때문에 저희 회사에 자주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게 됐어요. 남편은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회사 사람들 모두가 남편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할 정도였죠. 제가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이라 그런지 남편에게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어느새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해 있었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형제가 많은 집안의 막내였고요. 제가 외동이라 그런 남편이 더 부러웠던 것 같아요. 남편은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지만 막내라 그런지 조금 철이 없었어요. 진아야, 이거 갖고 싶어? 내가 사줄까? 나 월급 들어와서 돈 있어. 골라봐. 내가 사줄게. 아니야, 그냥 보는 거야. 나 신발 많잖아. 괜히 돈 쓰지 마. 그 돈으로 오빠 옷 사. 오늘 옷 산다며. 에이, 그럼 둘 다 사면 되지. 네가 무슨 신발이 많다고 그래? 골라봐. 난 이게 예쁜 것 같은데. 넌 어때? 난 됐어. 월급 오늘 받았다면서 다 쓰려고? 그리고 난 구두 불편해서 못 신어. 어차피 이거 사도 잘 안 신고 다닐걸? 연애할 때는 남편의 조금 철없는 모습도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씀씀이가 큰 편이었지만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죠. 저희는 2년 정도 만남을 지속한 끝에 드디어 결혼하게 됐어요. 엄마는 싹싹하고 부침성 좋은 남편을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남편에게 쉽게 마음을 여셨어요. 남편도 그런 엄마를 잘 챙기곤 했죠. 저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결혼 생활이 그저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남편의 단점들이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그저 매력으로 느꼈던 것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더군요. 남편의 씀씀이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허황된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생은 한 방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고 다녔죠.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으면서 자기는 언젠가 성공할 사람이라고 말하더군요. 한마디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왜 일을 그렇게 해? 내가 사장이면 일 저렇게 안 해.
아니, 저렇게 멍청한 인간들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똑똑한 내가 왜 이런 사장 밑에서 일해야 돼? 그럼 당신도 잘 준비해서 사업해. 성공이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다 그만큼 준비하고 노력했으니까 성공한 거겠지. 또 그 소리야? 당신은 너무 순진해. 인생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니까? 인생은 한 방이야. 운이 80%라니까. 그럼 그 운이 당신에게 올 거라는 보장이 있어? 그리고 인생이 다 운이면 열심히 사는 사람은 뭐가 돼? 재미없는 소리 좀 그만해. 노력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하고 그 다음이 전부 운이라는 거야. 알겠어? 노력이 기본이라고? 그럼 당신은 왜 노력 안 해? 노력이라도 하고 상사를 원망하든지 욕을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야. 나? 노력 당연히 하고 있지. 당신만 모르는 거라니까. 이렇게 인맥 관리하는 것도 다 노력의 일부야. 아, 이왕 말 나온 김에 나 이 옆에서 술 한잔 하고 올게. 밤늦게 어딜 간다고 해.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하려고. 가볍게 맥주 한 잔만 하고 올 거야.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올 테니까 먼저 자고 있어. 알았지? 이런 남편을 보니 언젠가 사고 한번 제대로 치겠구나 싶더군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을 보는 기분이랄까요? 그래도 남편이 열심히 일하다가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말릴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이 성격이 이렇다 보니 회사 생활을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남편이 자기 사업을 하는 건 먼 미래에 있을 일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어느 날 뜬금없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황당했어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야 불보듯 뻔했거든요. 월급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국 제 손에 월급을 맡기더니 용돈이 모자라다며 돈을 달라는 일이 빈번했죠. 그런 남편이 사업을 한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었어요. 아니, 내가 한번 말하지 않았나? 직장 동료 중 하나가 퇴사 후에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를 냈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그거 할까? 대박이지.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를 냈는데? 이름 좀 있는 가게면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건 어떻게 구했대? 그건 나도 모르지. 그냥 돈을 엄청 많이 번대. 이번에 차도 외제차로 바꿨다고 하더라. 장난 아니지. 어떻게 내가 한번 자리 만들어 볼까? 밥 한번 사주면서 동료 잘 꼬시면 내 사업 도와줄 것 같은데. 사업을 하고 싶으면 시장 조사부터 했어야지. 무작정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가 잘 된다고 그걸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떡해. 당신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중요하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동료 말로는 어려운 것도 없대. 아이스크림은 가져다가 팔기만 하면 되잖아. 아, 생각할수록 부럽다. 나는 언제쯤 외제차 타볼라나. 사업을 하고 싶다는 남편의 머릿속엔 온통 외제차뿐이더군요. 남편에겐 그저 동료의 성공 소식이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외제차를 끈 사람밖에 안 됐죠. 이 안에 수많은 분석과 노력, 그리고 부지런함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남편은 장사와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선 주방에 있는 걸 싫어하고 청소 같은 건 더 싫어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게는 직원을 이끌 만한 리더십이 부족했어요. 당신이 진짜 사업을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돈을 모아. 회사 다니기 싫어서 안일하게 사업 시작하면 망해. 당신은 왜 해보지도 않고 망한다는 소리부터 해. 도전을 해야 성공도 하지. 안 그래? 그리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돈 모아서 언제 사업해? 할아버지 돼서 사업하라고? 당신이 회사 다니기 힘들어하는 거 나도 알아. 그렇다고 사업을 할 수 없잖아. 준비가 돼야 사업을 할 거 아니야. 준비만 되면 사업해도 된다는 거지? 그땐 아무 말 없이 허락해 주는 거야. 알았지? 저는 남편의 물음에 섣불리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준비라고 해봤자 사업에 필요한 돈 정도였겠죠. 제가 말하는 준비와 남편이 말하는 준비가 완전히 다른 것 같더군요.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죠. 남편이 돈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이 시댁에 돈을 부탁한다고 해도 시댁은 남편에게 큰 돈을 해줄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사업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될 줄 알았죠.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여보, 장모님은 모아두신 돈 없어? 이럴 때 사이 딱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장모님 찾아뵙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려보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사업하는데 왜 우리 엄마 돈을 받으려고 해? 엄마가 돈이 어딨어. 그런 거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진짜 모아두신 돈이 없다고? 당신 주려고 모아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도 장모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지. 그래, 몰라. 아니, 우리 엄마가 돈이 있다고 해도 그걸 왜 당신 사업하는데 보태야 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될 게 뭐야. 내가 잘 살아야 당신이 편할 거 아니야. 장모님도 그걸 바라시지 않겠어? 당신이 사업하고 싶어서 돈 필요한 거면서 왜 나를 들먹이는데. 난 지금이 좋아. 지금이 좋다니. 당신도 사실 잘 살고 싶잖아. 지긋지긋한 회사 때려치우고 싶지 않아? 명품 가방 메고 좋은 곳에서 밥 먹고 좋은 차도 타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니야? 남편이 어떻게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걸 이때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은 끈질겼죠. 엄마 재산에도 관심을 보이는 걸 보니 이대로 두면 엄마에게 돈을 요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남편에게 말했죠. 친정에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 그럴 거면 시댁에 도와달라고 해. 당신이 사업하려는 건데 왜 엄한 사람한테 돈을 내놓으래? 우린 부부잖아. 당신 이렇게 서운하게 할 거야? 아, 됐다. 말을 말자. 기대한 내가 바보지. 아니, 그리고 우리 집 형제가 몇인데 시댁에 돈을 달래. 당신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지금? 시댁만 돈 없어? 우리 집도 돈 없어. 아니, 어떻게 당신은 당연하게 친정에서만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해? 아, 당신은 외동이잖아. 장모님 돈 받을 사람이 당신밖에 더 있어? 장모님 돈이 다 어디 가겠어? 당신한테 갈 거 아니냐고. 눈치 볼 형제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몸을 사려? 그냥 장모님한테 물어나 보자고. 장모님이 돈 없다고 하시면 그때 포기하면 될 거 아니야. 안 된다고 했지. 난 엄마한테 그런 이유로 손 안 벌려. 그리고 우리 엄마도 돈 없어. 크게 돈 쓸 것도 많았단 말이야. 물어봐서 뭐해. 엄마 마음만 불편하지. 나 몰래 어디 투자라도 하셨대? 진짜 돈이 없다니. 아무튼 처가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남편의 말에 심장이 툭 떨어지는 기분이더군요. 남편은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을 기어코 꺼내고 말았죠.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외동딸이었거든요. 전 아주 어렸을 때 남동생을 병으로 잃었어요. 그 사실을 남편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당신은 외동 아니냐고 따졌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벽에 대고 혼자 말하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대화가 안 되는 상대와 대화하는 느낌이었죠. 남편은 제 가슴을 북북 찢어놓은 채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졌어요. 저는 남편이 형제가 많은 게 항상 부러웠어요. 저는 형제가 없었으니까요. 동생이란 단어를 들으면 저는 매일 환자복을 입고 아파하는 제 동생의 모습이 떠올라요. 어린 동생은 아픈 몸을 하고도 가족들에게 잘 웃어주는 따뜻한 아이였죠. 동생은 절 보면 항상 인사처럼 오늘 뭘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날 먹은 음식을 줄줄이 늘어놓곤 했죠. 그때는 동생이 부러운 눈으로 절 바라본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죠. 얼마나 미안하고 어린 동생이 안쓰럽던지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병원만 가면 동생이 떠올라요. 누나, 오늘은 뭐 먹었어? 하는 목소리까지도요. 동생을 잃고 저희 가족은 변했어요. 말수가 현저히 줄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했죠. 그러던 어느 날 희미한 동이 틀 무렵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어요. 숨을 죽이고 들어보니 거실에서부터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인 채 문을 열었어요. 그곳엔 엄마가 있었죠.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을 닦고 있더라고요. 엄마 뭐해? 왜 새벽부터 청소를 하고 있어?
대체 언제부터 바닥을 닦고 있었던 거야?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진아야, 엄마랑 아빠는 앞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줄 거야. 세상엔 진성이처럼 병을 못 고치는 아이들도 있지만 병을 고칠 수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아픈 아이들도 아주 많대. 그런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도와주려고. 진아는 엄마 아빠 이해해 줄 수 있지? 엄마는 이전과는 다른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얼굴엔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웃음기도 피어 있더군요. 저는 부모님의 선택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부모님은 이 문제로 가족들과 많이 싸웠다고 하더군요. 외할머니는 그렇게 살 거면 앞으로 얼굴 보지 말자고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엄마의 뜻을 꺾을 수 없었죠. 부모님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아이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다니셨어요. 저는 엄마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본인들에게 쓰는 돈은 아껴도 치료비를 지원하는 일엔 돈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렇게 살아온 엄마에게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손을 벌릴 수 없었어요.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허구한 날 돈 타령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게. 저는 남편과 말을 섞지 않기 위해 남편을 피해 다녔죠. 회사에 남아 야근을 자처했어요.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필사적으로 남편을 피해도 결국 남편과 마주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한 공간에 살고 있는 부부가 안 마주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얼마나 피해 다닐 수 있겠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정말 한계에 다다랐죠. 이야기의 주제는 대부분 사업에 관한 거였어요. 이런 사업도 있다더라, 저런 사업도 있다더라. 하루가 멀다 하고 타인의 성공 사례를 늘어놓았죠. 처음엔 저도 다 반응하며 이야기 상대를 해줬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겠더군요. 전 결국 침묵을 선택했어요.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겼어요. 이제 웬만하면 남편의 말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정도였죠. 집안일을 하며 남편의 말은 그냥 흘러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말을 무시하길 여러 번. 남편도 지친 건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더군요. 잠시 동안 평화를 누렸죠. 하지만 남편은 이 평화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처럼 다시 저의 화를 돋우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임대리 결혼한다고 말했었나? 임대리 있잖아. 이번에 부잣집 딸이랑 결혼한대. 와,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잘 풀리냐? 안 그래? 이건 복권에 당첨된 거지. 들어보니까 결혼하는 여자 집안이 보통이 아니래. 소소하게 건물 몇 개 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찐부자래, 찐부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늘어나? 아, 좀 들어봐라.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딸이랑 결혼하면서 임대리가 뭘 받은 줄 알아? 외제차를 받았다니까. 비싼 차 있지? 나는 구경도 못한 차를 회사에 끌고 왔더라고. 그래? 좋겠네. 한번 태워달라고 하지 그랬어. 구경도 못 해본 차 한번 타보면 좋잖아. 임대리 진짜 부럽다. 누구는 결혼할 때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누구는 외제차에 명품 시계도 받고. 아,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누구는 결혼해서 편하게 사는데 누구는 맨날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당신 꼭 부잣집 딸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다? 당신 집이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부잣집 딸이랑 결혼한다고 그래? 내가 왜 부잣집 딸이랑 결혼을 못해? 솔직히 내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집안이 좀 가난한 거 빼고는 못난 거 없잖아. 남편의 말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철이 없다는 건 알았어도 이 정도 없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디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줄줄 읊는데 남편이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죠. 남편은 진심으로 자기가 잘난 줄 알더군요.
반쯤은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제가 우스웠어요. 그 순간엔 진짜 어디 부잣집 딸한테 남편을 팔아버리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저 인간을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 그럼 가서 부잣집 딸이랑 결혼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부잣집 딸한테 가서 집도 차도 다 사달라고 해. 그럼 당신 사업할 필요도 없겠다. 맨날 여행이나 다니면서 카드나 긁으면 되겠네. 와, 그거 좋은데? 하긴 임대리는 계속 일할 필요도 없겠네. 아내가 부잔데 뭐하러 일을 하면서 살겠어? 나도 할 수 있으면 평생 일 안 하고 살고 싶다. 당신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든 거야?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이 없어? 그냥 부자면 다 상관없지? 왜 시비를 걸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당신이 안 시켜주는 거잖아. 나 사업하고 싶다니까. 일을 한다고 해도 안 도와주면서 잔소리랑 잔소리는 다 하네. 나도 이렇게 당신이 가난한 집 딸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해? 나 괴롭히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야? 억울해서 그런다. 당신 집안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안인지 몰랐지. 난 그래도 당신이 외동이라 물려받는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언행을 참아줄 수 없었어요. 입만 열면 외동소리를 하는 남편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졌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자꾸 친정에서 뭐 안 해줬다고 투덜거리는데 그럼 시댁에서 뭐 해줬어? 어? 말해봐. 아니, 무섭게 왜 화를 내고 그래? 난 그냥 힘들어서 투정 좀 부린 거야. 투정? 당신 양심은 있어? 말해보라니까? 시댁에서 뭐 해줬냐고. 눈 있으면 똑똑히 봐. 우리 집 가전. 이거 다 친정에서 해줬어. 다른 건 잊어도 이건 잊으면 안 되지. 남편이 입을 꼭 다물더군요. 드디어 남편이 정신을 차렸구나 싶었죠. 남편은 철이 없긴 해도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엄마에게 받은 게 많다며 돈 열심히 벌어서 다 갚겠다고 큰소리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남편이 지금은 엄마에게 사업자금을 뜯어내자고 하루 종일 떠들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생각해보니까 장모님이 돈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돼. 우리 집 가전도 한 번에 싹 맞춰주셨잖아. 당신은 반성이라는 건 할 생각이 없구나. 그래, 내가 당신 포기하지 뭐. 여보, 내가 그냥 돈을 쓴다는 게 아니잖아. 사업 잘 되면 장모님 돈 다 갚아준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장모님한테 말 좀 잘해줘. 응? 제발. 우리 엄마한테 당신이 돈 맡겨놨어? 도대체 왜 이래?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아니, 가족끼리 네 거 내 거 왜 따져. 돈 좀 있으면 좀 빌려줄 수 있잖아. 임대리 진짜 부럽다. 아내 잘 만나서 행복할 일만 남았네.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지치더군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 귀에 닿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그날부터 남편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해주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제가 집에서 입을 꾹 다물자 남편은 드디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집안은 쌓은 공기만 가득했어요. 냉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병문안을 가기 위해 서울에 올라오신다고 하더군요. 잘됐다 싶어 저희 집에서 주무시라고 했죠. 엄마는 남편이 불편할까봐 걱정하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엄마를 설득했어요. 호텔에서 주무시라고 해도 고집을 피울 성격이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엄마에게 편한 곳은 집밖에 없을 것 같았죠. 서울에 엄마가 올라오신다고 남편에게 말을 하자 남편은 정색하더군요. 그러더니 싫은 티를 팍팍 냈죠. 저는 남편의 정색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 주무시고 가시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어머님 서울 올라오실 때마다 어디서 주무셔? 우리 집 아니야? 근데 우리 엄마는 딸 집에서 자면 안 돼? 아니, 좋아서 그렇지. 장모님 오시면 우리 오랜만에 외식이나 한번 할까? 장모님 모시고 어디 간지 오래됐잖아.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며 말하더군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변화에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하지만 전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엄마를 모시고 외식을 하자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저도 이번에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면 좋은 곳에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먼저 말을 꺼내준 남편에게 고마웠죠. 엄마가 올라오신다는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주말 아침, 드디어 서울에 오셨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과 준비를 해 엄마를 모시러 갔어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바로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남편은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왔더라고요. 머리까지 손질한 듯 보였죠. 웬일이지 싶었어요. 평소 남편은 머리를 손질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편은 기분이 좋은 듯 가는 내내 계속 콧노래를 흥얼거리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남편이 그저 기분이 좋은 줄만 알았어요. 엄마,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가방 나한테 줘. 내가 들게. 우와, 우리 엄마 오늘 너무 예쁘네. 엄마는 단정한 네이비색 투피스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굽이 없는 낮은 구두에 장식이 없는 깔끔한 가방을 메고 오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기품이 느껴졌어요. 이따가 병문안 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좀 신경 썼지. 어때? 괜찮아? 오랜만에 입었더니 이 옷이 좀 작네. 아니, 전혀 안 작아 보이는데? 딱 맞아, 엄마. 너무 잘 어울려. 이거 내가 사준 가방 아니야? 이거 언제 사드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깨끗하게 쓰고 있어. 가방을 살펴보는데 남편이 저희 쪽으로 쓱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엄마는 웃는 얼굴로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죠. 그런데 남편은 엄마의 인사도 받지 않고 미간을 좁힌 채 엄마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있더군요. 장모님, 요즘 좀 힘드세요? 왜 이런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제대로 된 옷 좀 사 입으시지. 서울에 지인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옷만 봐도 숨이 턱 막히네. 무슨 소리야? 누가 봐도 격식에 맞게 잘 입고 오셨는데 당신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남편은 태연하게 막말을 했어요. 어이가 없더군요. 대체 어딜 봐서 부족한 차림이라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죠. 남편의 말에 당황한 엄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죠. 당신 당장 그 말 취소하고 사과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아니, 나는 걱정돼서 말을 한 거 아니야. 나는 무슨 말도 못해? 내가 못할 말 했어? 내 생각을 말한 거 아니야. 걱정된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둘 다 그만해라. 나는 괜찮으니까 그만들 해.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싸우는 모습만 보여줄 거야? 저는 간신히 화를 삼켰어요. 엄마는 저희 부부의 눈치만 살피셨죠. 남편도 표정을 굳힌 채 풀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는 눈치였죠.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화를 내지 말자 싶었어요. 남편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했으니 이쯤 하자 싶었죠. 그런데 남편을 철석같이 믿은 제 잘못이었을까요? 식당으로 간다던 남편은 식당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곳으로 차를 몰더군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달리는 거야? 근처에 있는 식당에 예약한 거 아니었어? 벌써 40분은 달린 것 같은데? 가보면 알 거 아니야.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김서방이 알아서 잘하지 않겠어? 너무 재촉하지 마라. 남편은 밥을 먹자고 하더니 한참을 운전만 하는 거예요. 슬슬 의문이 들더군요. 대체 어떤 식당에 예약했는지 궁금했죠. 저는 남편이 정말 맛있는 식당을 찾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호텔로 들어가더군요. 저와 엄마는 어리둥절했죠. 호텔에서 밥을 먹는 건가? 여기 너무 비싸지 않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엄마와 저를 이끌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어디야? 밥 먹으러 간다더니 왜 결혼식장에 왔어? 잘못 온 거 아니야? 잘 왔어. 여기 맞아. 축의금도 미리 줬는데 밥 안 먹는 거 아깝잖아. 여기서 한 끼 때우면 되지. 그리고 여기 임대리 결혼식이야. 내가 말했었지?
임대리랑 결혼할 여자 집안에 돈이 아주 많아서 엄청 좋은 호텔에서 결혼식해. 이거 봐봐. 당신 이런 호텔 와봤어?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당신 동료 결혼식장에 우리 엄마를 모시고 온 거야? 여기서 밥을 먹자고? 그래. 당신이랑 장모님이 언제 이렇게 좋은 곳에서 밥을 먹어보겠어. 이번 기회에 여기 호텔 밥 좀 먹어봐.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엄마 모시고 외식하자더니 결국 남의 결혼식 데려오려고 외식하자고 한 거야? 왜? 그러면 안 돼? 밖에서 먹는 거 똑같잖아. 돈 굳고 좋지. 그리고 여기 호텔 밥도 맛있을 거다. 아주 좋은 호텔이라. 엄마도 당황한 눈치더군요. 저는 남편의 안일한 행동에 치가 떨렸어요. 정말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죠. 엄마 앞에서 이런 꼴을 보여서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식장을 둘러보면서 큰 소리로 임대리를 부러워했어요. 제 앞에서 했던 말을 엄마 앞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었죠. 와, 좋겠다. 돈 많은 집딸이랑 결혼해서 팔자 피고. 나는 결혼 잘못해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회사도 못 그만두고 있는데 엄청 비교되네. 와, 이렇게 좋은 곳에서 결혼하면 어떤 기분이려나? 나는 거지 같은 곳에서 결혼해서 잘 모르겠네. 엄마, 당장 나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이런 곳에 더 있을 필요 없어.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벗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엄마의 이름을 부른 분을 바라보셨죠. 보아하니 오늘 결혼을 한다는 그 부잣집 딸 어머니 같았어요. 분홍색 한복을 굳게 차려입고 계셨거든요. 사모님도 오셨네요?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너무 뵙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남편도 어리둥절하고 저도 당황해서 두 분을 바라보는데 엄마는 자연스럽게 신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신부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훔치셨어요.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물었죠. 저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모님 덕분에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커서 시집까지 가요.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사모님을 찾았어요. 근데 연락처가 바뀌어서 사모님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하늘의 뜻 아니겠어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사모님한테 언젠가 은혜를 갚아야지 했는데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게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그만 울어요. 예쁘게 화장했는데 화장 다 지워지겠어. 알고 보니 그분들은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수술비를 지원해줬던 아이의 부모님들이었어요. 오늘 결혼할 신부가 저희 부모님 도움으로 수술을 잘 마친 아이였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못하던 아이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게요. 저희 딸한테도 사모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신부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는 그런 신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셨죠. 남편은 아직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지 어리둥절한 모습이었죠. 장모님이 어떻게 이 집 신부 어머니를 알고 있는 거야? 이 집 엄청 부자라던데? 어떻게 접점이 있을 수가 있지? 그건 당신이 알 거 없고 당신은 가서 밥이나 먹어. 나는 엄마 모시고 따로 갈 테니까. 무슨 소리야. 나도 장모님 사이인데 기다렸다가 장모님 모시고 집에 가야지. 여보, 당신이 이따 슬쩍 장모님한테 물어봐. 두 분이 어떤 사이냐고. 싫어. 내가 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신부 어머니는 연신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다가 결혼식장 오신 분들에게 엄마를 소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신부인 딸에게도 엄마를 소개하셨죠. 민영아, 엄마가 우리 사모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나 보다. 오늘 네 결혼식에 사모님이 와주셨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건강한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아휴, 너무 예쁘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신부도 엄마의 이야기를 내내 들었던 건지 놀란 얼굴로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정말 드라마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군요. 엄마는 그날 바쁘게 신부 측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셨어요. 남편은 결혼식장 구석에 서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처럼 서 있었죠. 엄마와 저는 그날 남편이 데려간 그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대신 남편의 동료 쪽이 아닌 신부 쪽에 앉았죠. 그날 남편은 엄마의 재산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저희 집엔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대로 물려받아온 땅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돈은 지금껏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병원비로 쓰이고 있었던 거죠. 저도 사실 저희 집에 그 정도의 재산이 있는 줄 잘 몰랐어요. 매년 아이들의 병원비를 지원하셔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것만 짐작하는 정도였죠.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을 아끼는 법을 배우며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검소하셨거든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그걸 왜 이제 말하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마치 자기 돈을 빼앗긴 사람처럼 말이죠. 그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이 사람과 더는 살 수 없겠다 싶었죠. 저는 결혼식이 끝난 직후 엄마를 모시고 남편이 그렇게 비싸서 좋다던 결혼식을 진행한 그 호텔에 묵었어요.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군말 없이 혼자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다음 날 기차역까지 엄마를 데려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나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아야, 며칠 전에 결혼식에서 봤던 분들 있지? 그분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어. 민영이 수술 마치고 하던 사업이 잘 돼서 그 집안이 꽤 큰 돈을 벌었대. 유명한 자산가가 되셨더라고. 그렇게 번 돈을 많이 기부하셨나 봐. 멋진 분들이네. 아마 엄마 아빠가 좋은 영향을 줬을 거야. 그분을 보니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 분들이었어. 그러게. 정말 멋진 분들이야.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고마워하는지 모르겠다. 그분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서 더 악착같이 일하셨대. 어떤 분들은 저희 부모님에게 바보같이 산다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보가 또 있는 걸 보니 부모님의 선택이 틀린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분들이 지금 재단을 설립 중이래. 근데 그 재단을 나한테 맡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엄마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 나는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야. 재단에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론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 천천히 생각해봐요. 그분들도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 주실 거야. 진아야, 시간 되면 엄마랑 서울에서 그분들을 같이 만나보지 않을래? 안 그래도 결혼식 당일 경황이 없어서 너에게 인사를 잘 못한 것 같다고 미안해 하시더라고. 저는 엄마의 제안에 수락했어요. 엄마는 다시 서울로 올라오셨죠. 저는 이번에도 엄마를 호텔에 모셨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있기 위해 짐을 챙겼죠. 남편은 제가 짐을 챙기는 걸 보고 득달같이 달려와 어딜 가냐고 캐묻더군요. 이제 나랑 말도 안 하겠다는 거야? 어디 가냐니까. 아직도 결혼식 일로 삐진 거야? 결국엔 잘 된 거 아니야? 장모님도 결혼식에서 부자 지인 만났잖아. 더 이상 나 건들지 마. 당신 말 듣고 싶지 않아. 당신 아직도 우리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안 빌었지? 외식하자고 해놓고 남의 결혼식 가서 결혼 잘못했다고 한탄한 게 누군데. 그거 우리 엄마 들으라고 한 소리잖아. 아니야? 아니, 장모님 진짜 돈 많잖아. 당신 집안 땅 부자라며. 장모님 앞으로 된 땅도 아직 많은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남 좋은 거 그만하시고 사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 더 이상 남편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더군요. 저는 대답 없이 짐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서울에 오신 엄마와 만나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는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약속 장소는 한눈에 봐도 비싼 한정식을 파는 식당이었죠. 결혼식장에서 본 분들은 미리 약속 장소에 와 계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 진아 씨도 잘 왔어요. 진아 씨는 결혼식 이후로 처음 뵙네요. 식사는 편하게 드시고 싶은 걸 시키시면 돼요. 사모님,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사모님한테 대접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네요. 이런 것뿐이라뇨. 저는 이미 많이 받았어요. 저번에 오셨을 때도 식사 대접 해주셨잖아요. 부부는 엄마 앞에서 깍듯이 예의를 갖추며 감사를 표했어요. 엄마는 이런 자리가 부담스러워 보이셨죠. 음식이 나오고 나서야 숨을 돌리시더군요. 그렇게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이었어요. 사모님, 재단 운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는 사모님이 이 재단 꼭 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맡겨주신 건 감사하지만 제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아직 확신이 안 서네요.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건 모두 사모님과 돌아가신 사장님 덕분이에요. 이제 저희도 은혜를 갚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이 재단을 사모님이 맡아주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미안해하지도 고마워하지도 마세요. 사모님, 어떻게 그래요? 우리 민영이 살려주신 분인데. 사모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희는 사모님이랑 좋은 일 함께 하고 싶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오래 고민하시더니 결국 재단을 맡아서 운영해 보기로 결정하셨어요. 두 분은 뛸 듯이 기뻐하셨죠. 엄마는 차분한 얼굴로 다시 입을 여셨어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럼 열심히 해볼게요. 저도 두 분이랑 좋은 일 함께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딸이랑 함께 일해도 괜찮을까요? 딸이 있으면 제 부족한 점을 잘 채워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사모님. 진아 씨가 함께 해주신다니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진아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엄마의 말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담담하게 엄마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저도 오래 다녔던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욕망이 항상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없었죠. 엄마는 제 이런 깊은 속마음까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 회사를 정리하고 재단 운영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 변화를 알아차리고 태세를 빠르게 전환하더군요.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갑자기 회사는 왜 그만뒀어? 장모님도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하던데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엄마랑 나 재단을 맡아서 운영하게 될 거야. 빠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일을 시작해야 돼서 바빠. 뭐? 재단? 그게 뭐야? 당신이랑 장모님이 어떻게 재단을 운영해? 아니, 나는 왜 쏙 빼나? 나도 이 집 사이잖아. 나도 같이 해. 아니, 당신이랑 같이 할 생각 없어.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거든. 뭐, 이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한다고 했어? 왜? 우리가 왜 이혼을 해? 그걸 몰라서 물어? 난 이번 기회에 똑똑히 알게 됐거든. 당신이란 인간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당신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난 정말 장모님한테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결혼식장에 데려간 거야. 응? 그 말을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변명도 성의 있게 좀 해줄래?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나도 재단 운영하게 해줘. 나 회사 더 이상은 못 다닐 것 같아. 회사 못 다니는 건 당신 사정이고 돈 많은 집안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며? 그럼 이혼을 해야지. 왜? 이제 친정에 돈 좀 있다니까 결혼 잘한 것 같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뭘 모르고 한 소리잖아. 화 풀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이혼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뭐가 말이 안 돼? 당신한테 이런 취급을 당하고 내가 당신이랑 계속 사는 게 말이 안 되지. 이혼 소송 준비나 잘해. 그럼 나 간다. 저는 미련 없이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어요. 남편은 그 후로부터 계속 밤낮 가리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다며 빌더군요. 전 남편에 대한 애정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얼굴 보고 살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혼을 선택했죠. 이혼 후 저는 엄마와 함께 살 집을 구했어요. 엄마도 일 때문에 서울에 사셔야 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향으로 내려가신 지 어언 10년 만에 엄마는 다시 서울로 돌아오셨죠.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의 반응은 담담했어요. 가만히 저를 바라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렇게 해. 저는 엄마의 그 미지근한 반응에 오히려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꼭 이혼이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이혼 후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새로운 곳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진아, 너 아직도 전 남편한테 전화 와? 보니까 어제도 전화 온 것 같던데 그냥 차단을 해버리지 뭐하러 다 상대를 해줘. 안 그래도 그냥 차단해버리려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궁금해서 그냥 몇 번 전화 받았는데 꼴이 말이 아니더라. 왜? 뭐 하면서 살고 있대? 그렇게 사업한다고 하더니 사업하고 있대? 사업은 무슨 사업. 자기 발로 회사도 나왔대. 지금 혼자 원룸 얻어서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있다더라. 남편 말로는 결혼식 이후 자기 소문이 이상하게 퍼졌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억울해했지만 저는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평소 행실로 회사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워낙 남이랑 비교하는 거 좋아하고 남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쉽게 말하곤 했거든요. 집에서 하는 말을 회사에서 안 했을 리 없죠. 그리고 남편의 그 오만한 성격은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 유명했을 것 같아요. 아마 남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편은 시댁에도 손을 벌려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챙길 여력이 없다고 했죠. 아마 시댁 식구들도 돈이 있다고 해도 남편에겐 안 주려고 할 거예요. 전 남편은 평소 시댁에도 모나게 굴었거든요. 형제들을 헐뜯고 질투하게 바빴죠. 이렇게 보니 전 남편과 정말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 당했으면 정신 차리고 바뀔 생각을 해야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부러워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엄마,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 그 인간은 자기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할 인간이야. 자기가 복을 다 걷어차놓고 운 타령만 하고 있다고? 재밌다 진짜. 엄마도 재밌지. 그래서 내가 아직도 전 남편 번호 차단을 못한 거야. 같이 살 땐 속이 터졌는데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엄청 웃겨. 너도 참 별나다. 그래도 이제 전화 받지 마. 계속 받아주면 끝이 없다. 저는 남편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시켰어요. 그 후로 남편의 소식도 들을 수 없었죠. 엄마는 걱정하셨던 것과 다르게 재단을 잘 운영하고 계세요. 꼭 맞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정말 즐겁게 일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엄마 옆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혼 후 한동안 제 선택을 후회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혼을 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 자체를 후회했었죠.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을 좀처럼 쉽게 떨칠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어요. 이 선택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요. 그때의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며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남편이 아니었다면 엄마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결국 이 모든 경험은 저를 더 강하게 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오늘은 적반하장격으로 제 사업체를 가져가려고 했던 시댁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게 굴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는데요. 어떤 일인지 들어보실래요? 저는 강원도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옷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유명 브랜드도 아니었고 그냥 보세옷을 판매하던 곳이라서 지인이나 단골 장사를 해왔었죠. 그런데 주변 상권이 좋아지면서 대형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왔고 저희 집을 찾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졌어요. 이번 달도 월세 겨우 낼 수 있네. 어떡하지? 응? 여보, 무슨 고민 있어? 아니, 내가 하고 있는 가게 좀 접었다가 다시 할까? 아니면 아예 접어야 하나 싶어서. 수입이 막 크게 나는 편이 아니니까 고민이 많이 되네. 그리고 우리 아이도 돌봐야 하고. 나는 당신 좋을 대로 하는 게 낫지만 그래도 가게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치만 너무 몸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고민을 좀 해볼게. 수입이 그다지 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하고는 정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남편은 그래도 여자가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그냥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둘째를 낳고 나니까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사람 응대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장사를 잠시 접고 있었어요. 다시 가게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선집을 하는 친구랑 저녁을 먹을 계기가 생겼어요. 얘, 너 몸조리는 잘 되고 있니? 열심히 하고 있지. 아기가 예뻐서 힘든 줄도 몰라. 너는 잘 지냈어? 나야 뭐. 가게 접을까봐 고민 중인데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해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응? 어떤 사업? 너네 가게 그래도 쏠쏠하게 잘 되지 않아? 아름아름 많이 가던데? 제 친구는 어릴 적부터 이쪽으로 솜씨가 좋아서 가게가 꽤 잘 되고 있었고 고객들이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친구도 뭔가 한계에 봉착한 느낌이 드는 말투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수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하나 더 해야 하나 싶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옷을 수선해서 팔면 어떤가 싶어. 너도 옷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같이 뭔가 해보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보세 옷을 수선을 해준다? 좋은데? 나랑 같이 해도 되겠니? 그래도 우리 둘 다 단골이 있는데 같이 해봐서 나쁠 거 있니?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래도 가게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안을 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저도 가지고 있는 단골 고객들이 있고 보세 특성상 리폼을 해서 입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제안을 수락했죠. 친구도 오랫동안 수선집을 하고 있어서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워낙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다 보니 소문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단골 손님들이 다른 손님들을 데리고 오곤 하는데요. 이번 신상 너무 예쁜 것 같아. 나도 여기저기 입고 다녔는데 글쎄 칭찬이 어마어마하더라니까.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잘 입어주셔서. 여기 옷만 사가면 짱짱하게 오래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리고 내 몸에 맞게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꼭 맞춰 입은 것 같잖아. 제 친구가 수선을 워낙 잘해서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놀러 오셔요. 그래요. 아니, 내 친구도 어디냐고 같이 가자고 하길래 다음에는 같이 올게요. 그래, 수고해요. 5,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금방 천을 찍더라고요.
둘이 시작할 때에는 잘 될까 걱정만 되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닌 일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사근사근하게 사람들 대하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의 기술과 저희의 서비스 능력이 많은 고객들을 끌어모은 거죠. 원래는 작은 규모의 가게에서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조금 큰 규모의 상가로 이사를 갔어요. 직원도 2명 정도 더 고용했고 옷도 빨리빨리 나가서 조금만 지나면 더 넓은 매장으로 이사도 갈 수 있겠다 싶었죠. 옷 이쪽으로 놔주세요. 네네, 이쪽이요. 한꺼번에 짐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서 정말 정신없게 지내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가게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좋았죠. 그렇게 어느 날 빨리 가게를 열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실루엣의 사람이 가게를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옷 보시려고 하시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모자로 얼굴을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끼고는 추리닝 차림이었는데 그냥 물끄러미 보고만 있더니 가더라고요. 그런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신우인가 싶었어요. 진짜 닮았는데? 그이한테 전화를 좀 해봐야겠다.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지금 이 시간에 돌아다니면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잘못 본 거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정산을 하는 날 친구와 저는 소고기집에 가서 포식을 하자고 했죠. 이야, 이게 얼마만의 회식이냐? 너랑 먹으니까 더 맛있다. 네가 정말 잘해줘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손님들마다 다 너 칭찬이잖아. 에이, 그래도 고객 관리가 한몫하고 있는 거지.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나도 한계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가자. 애 엄마라고 기죽어서 살고 그러는 거 너무 싫었는데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지. 그때 너를 안 찾아갔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 힘내자. 화이팅! 그래, 그러자. 짠! 그렇게 하나하나 계획을 짜가면서 핑크빛 미래를 그리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찾아왔어요. 원래는 저한테 관심도 없던 분이라서 왜 찾아왔는지 의아했지만 최대한 웃으면서 대했죠. 여기 안녕하세요. 옷 좀 볼 수 있나요? 네, 나갑니다. 어머니, 아가씨. 장사는 잘 되나 하고 와봤다. 수고가 많네. 가게는 잘 되나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모와 함께 신우도 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화장까지 싹 하고 온 거예요. 입지도 않던 정장도 입어가면서요. 신우를 거의 2년 만에 본 것 같았어요. 명절 때에도 바쁘고 일이 있다며 못 본 지 오래됐었거든요. 원래 명문대를 나와서 화장품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일이 없어서 집에만 있다고 들었어요. 가끔 마주칠 때에는 편한 옷차림이었는데 저렇게 입고 오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한다기보다는 가게를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살피고 있었어요. 시모는 손에 든 커피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다들 음료 좀 들어요. 힘내서 일하라고. 어머나, 어머니 감사드려요.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근데 아가씨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같이 있다가 오신 거예요? 뭐 바람도 쐴 겸 나온 거지 뭐. 아가씨, 음료 좀 드셔요. 오늘 옷을 쫙 빼입고 와서 길에서 마주쳤으면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런가요? 여기 가게 수선을 많이들 하러 와요? 네, 그럼요. 친구가 단골이 많아서 자주들 하러 오세요. 시모와 신우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나 싶어서 꿍꿍이가 있나 보다 싶었죠. 신우는 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시모랑 이야기를 속닥속닥 나눴어요. 기분이 안 좋았지만 직원들 앞이라서 별말을 안 했죠. 시모는 가게를 돌아다니며 인테리어랑 이런 것만 좀 잘하고 온라인으로도 할 생각이니
그런 것도 하면 잘 된다던데 사업체를 좀 확장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며 이리저리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업체를 더 키우고 하려면 그런 방법도 많이들 쓰더라고. 네, 뭐 지금처럼 작은 규모에서는 어림도 없고요. 조금 더 잘 되면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수선하신다는 분은 어디 계세요?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아,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음료 좀 챙겨줘야겠네요. 저는 안쪽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상황을 전달했고, 그러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더라고요. 친구는 미싱질을 하고 있다가 나와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죠.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오다 가다 뵌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서. 아, 그러게요. 정말 미인이세요. 옆에는 따님? 안녕하세요? 친구는 반갑게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저렇게 응대해주는 것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때 시모가 눈치 없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누가 대표지? 뭐라고 불러야 할지 어렵네. 동업관계라서 그런 건 없나? 아, 가게가 아무래도 옷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지연이가 대표죠. 에이, 동업이라 공동대표예요. 대외적으로 부르기만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래도 운영을 잘해주고 있어서 적자는 안 나니까요. 고맙죠. 대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이름만 걸어둔 거고 다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조용히 있던 신우가 갑자기 걸어와서는 자기 명함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다음에 밥 한 끼 해요. 아, 그래. 영광이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맞으면 먹어요. 아가씨, 저는 안 끼워주실 거예요? 밥 먹는 거 저한테도 말하신 적 없으시면서.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시모와 신우는 돌아갔고 저는 무슨 명함을 준 건지가 너무 궁금해서 봤어요. 그런데 지금 명함도 아니고 세상에 저번에 다니던 그 화장품 회사 명함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대기업이긴 해서 자기 과시용으로 준 건가 싶더라고요. 이걸 왜 나한테 주신 거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게, 참 미안하다. 갑자기 당황스럽게 이런 일이 생겨서. 효력도 없는 그 명함을 친구에게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리가 없었죠.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그런 행동을 직접적으로 했다는 것이. 지금 동업하고 있는 제 얼굴에 먹칠하는 이름을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들이었나 싶어서 속이 상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와서 답답하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신우 편을 들었어요. 아니, 왜 남의 사업장에 와서 그런 일을 하시냐고. 답답해 정말. 친구랑 직원들이 얼마나 난처했겠어. 그렇긴 했겠네. 그래도 잘 넘어간 거 아니야? 그게 잘 넘어간 거야? 명함이 무슨 의미겠어?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이며 장남이고 워낙 현실적인 편이라서 미래에 생길 위험한 일들을 대비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죠. 시댁 식구들은 흥청망청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희 남편만 유독 차곡차곡 모아서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는 자기 관리나 돈 관리를 하는 것이 믿음직스러워 보여서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신우가 남편하고는 8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시댁에서는 거의 공주님 대접을 받아가면서 살아왔죠. 워낙 동생을 딸처럼 예뻐하는 사람이라 이번에도 또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도 본인도 사회생활을 하고 싶을 텐데 여보 가게 보니까 부러웠을 수도 있고 나도 심리는 모르겠는데 안쓰럽게 봐주면 좋겠네. 불쌍하잖아. 불쌍한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거는 거의 업무방해 아니냐고. 그리고 당신은 이 시점에서 동생 편을 들어야겠어?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사업장이라도 있지. 걔는 아무것도 없어서 불안할 거야, 아마. 답답해서 대화를 못하겠다. 됐어.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이 저희 가게로 많이 찾아오곤 했어요. 특히 시고모님이 비슷한 업종에서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얼마나 힘든 일이냐며 위로를 해주시곤 했는데요. 옷을 사면서도 조카 며느리가 대표인 곳에서 사니까 얼마나 좋냐며 기분 좋아하셨죠. 여기가 내 조카 며느리. 일도 얼마나 똑부러지게 하는지 몰라. 아이고, 그러니까 가게가 깔끔한 게 자주 오게 생겼구만. 지인들한테도 많이 홍보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모님, 이렇게 와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아니, 근데 수선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한다. 이게 원래 옷 같아. 그쵸? 친구가 솜씨가 좋아요. 못 고치는 옷이 없어요. 시고모님은 가족들에게 헌신적인 분이었는데 될 수 있으면 가족들을 고용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게 해주시기도 했어요. 식당을 크게 하시던 분이셨는데 잠깐 아가씨도 가서 알바를 하기도 했고 조금 쉬고 있는 가족들은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곤 했는데요. 워낙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어서 그렇게 사람을 써도 부족하다고 할 정도였죠. 어느 정도 사업 수완이 있으신 분이라서 저에게 아주 잘 될 것 같다고 덕담을 해주시고 가셨는데요. 너희 가게는 잘 될 수밖에 없겠다. 누구한테 넘기지 말고 너희가 꼭 키워서 잘해봐. 감사해요, 고모. 저희들도 처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많이 가르쳐주세요. 언제든지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면 넘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럼 너희들 다 망하는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그때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네, 알겠어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시고모님은 저를 영특하다며 예뻐해 주셨고 순수하게 제 편이 되어주실 것 같았죠. 그 뒤에 있었던 명절날에도 집에 오시더니 저희 가게에서 사신 옷을 입고는 가족들 앞에서 자랑을 했어요. 이것 봐, 이거 제 가게에서 산 건데 장난 아니지? 사이즈 작아서 늘리면 옷 맵시가 잘 안 나는데 이게 뭐야? 너무 예쁘게 잘 되지 않았어? 그렇네. 당신 친구 진짜 잘하긴 하는구나. 원래 디자인 그대로 아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이즈만 딱 늘어나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니까 내 친구들도 다 좋아하더라고. 그렇네. 동업자를 잘 골랐네. 그 친구는 뭐 원래 패션 전공을 한 사람인가? 아니요. 원래 대학을 안 가고 이 길로 들어왔었어요. 손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 원래는 애 키우던 주부라는 말이지? 네, 그렇죠. 근데 이 일을 그래도 15년 이상은 했으니까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뭐 엄청난 조건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런 거네 뭐. 저는 그 말이 귀에 거슬렸지만 괜히 싸워봤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참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잘 지내냐? 장사는 어떻고? 평소랑 똑같죠. 무슨 일이셔요? 저 지금 통화가 길게는 안 되는데.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신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우 사정이 딱하다는 생각을 이전부터 하고는 있었지만 너무 자주 말을 들으니까 이제 듣기도 싫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감싸고 도니까 더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아니, 우리 기정이 때문에. 얘가 그래도 나이도 어리고 뭘 해먹고는 살아야 할 텐데 아이만 돌보고 있을 게 아니잖니? 얼마 전에도 금방 퇴사를 해버리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다. 또 처지한탄을 하길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가씨가 스펙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변변한 직장 하나 없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이전 회사에서 무슨 사고를 친 건 아닌가 싶었어요. 네,
근데 왜 퇴사를 하셨던 거예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잖니. 나도 자세히는 말을 못하겠는데 니네 말 맞다나 뭔가 해놓은 게 있어야 나중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대처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냐? 얘 학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칼 곳이 없네.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는 게 쉽게 생길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자기 의도와 다르게 일이 꼬이기도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가씨에 대해서 저희 남편도 시모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갈 곳을 알아봐줘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아가씨 어디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알아봐 드릴까요? 애를 보면서 다닐 곳은 없어서 고민이네요. 제 딴에는 굉장히 용기를 낸 이야기였거든요. 스펙도 이어지지 않고 애 딸린 아줌마를 받아주는 곳이 없잖아요. 주변에 아는 사장님들 통해서 알선이라도 해볼까 싶었는데 시모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애도 유치원 맡길 때도 됐고 가족이 이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하러 다른 데를 들어가? 그냥 너네한테 가서 일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저희는 자리가 지금 없어가지고. 아가씨 이전에 다니던 회사로는 못 가는 거죠? 거기도 대기업이어서 처우가 좋았을 텐데. 아니, 안 된다니까. 그런 거 그만 묻고 너희 자리를 좀 마련해 주란 말이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 압박을 하셨어요. 아니,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마련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말만 하면 뭐 자리가 나고 돈이 떨어지는가 싶었어요. 아니, 어머니, 근데 이런 부분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친구랑 같이 동업을 하고 있으니까 대화를 해봐야 해요. 네가 대표인데 무슨 대화를 해? 너 바지 사장 아니잖아. 그냥 해주면 되지. 어머니, 그래도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가족을 마음대로 꽂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목소리가 착 가라앉으면서 언짢아 하셨어요. 시모가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말이 통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죠. 뭐든지 자기가 가지고 싶으면 꼭 가져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그런 성격을 안 닮아서 다행이었지만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비꼬는 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퉁명스러운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며 왜 이런 거 하나도 해결해주지 않냐는 태도로요. 참나, 네가 대표인데 마음대로도 못하니? 대표가 무슨 그렇다니? 내가 아는 곳들은 다 대표 마음대로 하던데. 그거는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저희 잘 되어서 좋아하셨잖아요. 허당부당하게 그렇게 운영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여튼 필요하시면 친구랑 상의하고 알려드릴게요. 시모의 막무가내식의 요구에 저는 응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자리야 마음이 있으면 만들 수 있지만 저랑 제 친구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아무나 꽂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리 학벌이 좋다고 해도 성실함과 일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은 영 아닐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설명한다고 해서 들어먹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떼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대표라며. 네가 동업하는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뭘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해? 네, 대단해요. 저보다 훨씬 단골 손님도 많고 제가 투자금을 더 넣어서 그렇지 사실은 친구 솜씨 칭찬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네가 잘 어필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나 참 이렇게까지 야박하게 굴 것인가 싶다. 시모는 너무 서운하다면서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 사람이 저렇게 놀고 있으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생각해보겠다 하고 끊었어요. 뭘 보여준 게 있어야 하죠. 그날 밤에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조금 서운해하더라고요. 아니, 내 여동생이 실무 능력이 없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거절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래도 한번 생각이라도 해주지. 당신까지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
진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뭐 그래. 당신한테는 진심일 수도 있는데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가르쳐서 시키면 되지. 뭐가 그렇게 까다로워. 참나. 당신이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어도 나는 진짜 피땀 흘려가면서 만든 거야.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항상 합리적이었던 남편도 저렇게 말을 하니까 답답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해도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싶기도 했죠. 저는 시모나 남편이나 말이 안 통하겠다 싶고 답답해서 방문을 닫고 나와버렸어요. 시댁은 저렇게 항상 말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이는 건가 싶기도 했죠.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내가 희생하는 게 저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건가? 너무하시기는 하네. 너희 남편은 그래도 네 편일 줄 알았는데. 피가 물보다 진한 법이지. 내가 아무리 뭐 잘해봤자 결국 자기 가족이 우선이잖아. 서럽다, 서러워. 그래도 너무 마음 상하지 마. 우리가 더 잘해버리면 되지. 너한테 미안해서 어쩌니. 너희 시댁은 뭐 이런 잡음도 없는데 왜 우리 집만 그러는지. 참. 사실 저는 남편이 자기 가족을 챙기는 걸 보고 좋아한 것도 크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순간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어요. 아가씨에 대한 일을 제가 해결해줘야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난처했죠. 그래서 지금 너무 난처해. 이럴 땐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게 더 나았을까 싶어. 어떻게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방해를 할 수가 있냐? 나는 어려운 게 있어도 다 이겨낼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참 너무하시네. 신우이가 지금 돈이 급한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냥 저렇게 취업이 안 되고 놀게 될까 봐 그러는 것 같아. 막말로 시댁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걱정이 되든지 욕심이 나든지 둘 중 하나겠지. 그래, 그래도 잘 헤쳐나가보자. 이런 일들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얼른 자자. 건강 상하겠다. 그래. 내일 보자. 친구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비난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다만 응원해줄 뿐이어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저보다 더 언니 같을 정도로 이런 태도를 유지해줬죠. 항상 침착하고 이해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업을 할 때에도 믿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다른 동업자였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왜 자꾸 만드냐고 뭐라고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이해를 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이 친구와 더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는 갑자기 저를 호출하는 일이 잦았어요. 별것도 아닌 이유였는데 저는 이때 당시에는 그냥 일이 많은가 싶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집에 김치가 있는데 지금 가져갈 수 있겠니? 내가 마침 막 담가서 뒀는데. 저 일하는 시간이라 이따 퇴근하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나도 곧 나가야 해. 그리고 너희 남편이 생지 좋아하는 거 알잖아. 빨리 가져다가 먹여야지. 근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면 이따 가져가도 되잖아요. 아니, 대표라면서 그런 거 하나도 유동적으로 못하니? 아니, 지금 근무 시간이니까 그렇죠. 뭐 대표? 그까짓 건 뭣도 없구만. 그거 뭐라고? 참. 일단 알겠어요. 지금 이야기해보고 잠깐 나가볼게요. 그래. 알았다. 기다리고 있으마. 이런 일들이 빈번했어요. 갑자기 물건을 옮겨달라고 말하고 밥을 사주겠다고 나오라고 하고 저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것이 미안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2주 정도 제가 가게를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고 친구와 직원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내심 저는 마음이 불편했죠. 어머니, 자꾸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저도 곤란해요. 이제 당분간은 연락하셔도 못 나가요. 참나, 뭐가 그렇게 바빠? 맨날 뭐 장사가 잘 된다니?
이번에 좀 불렀던 거지. 맨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니? 직원들한테 민폐잖아요. 정말 어떻게 해요? 알았다. 이제 볼 일 없다. 그러니까 대표 자리 넘기라니까. 그렇게 불편한 점이 생길 거면 왜 또 이야기가 그렇게 가요? 제가 회사 일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계속 요구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게 힘들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저러나 넘기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고민할 거면. 일단 다음에 이야기해요.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며칠 뒤 출근을 했는데 시모가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그날은 시모도 엄청 꾸미고 왔더라고요. 무슨 펄을 두르고 화장도 진하게 해서는 어디 땅 보러 가는 사모님처럼 하고 오니까 웃기기도 하고 한숨도 나왔어요. 아, 어머니, 또 왜 오신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답답해져서 시모를 보고 왜 왔냐고 묻는데 대뜸 제 앞에 명함 한 통을 내미는 겁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적혀 있고 아래 대표 아가씨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도 없는 명함을 도대체 왜 판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눈으로 보는 현실이 맞는가 싶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면서 물어봤죠. 참, 이게 뭐예요? 왜 저희 회사에 아가씨 이름이 적혀 있어요? 뭐긴 뭐냐? 대표 자리 줄 거 아니니? 아, 저기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했지? 시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저를 뒤로 하고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제 친구에게 다가갔어요. 미싱을 돌리고 있다가 시모가 들어가자 친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시모는 웃으면서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잘 지냈죠? 아니, 이야기 좀 하려고 왔지. 우리 딸한테 이야기 들었죠? 네, 근데 이렇게 찾아오실 것까지는... 아이고, 얼굴 보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지. 애 엄마랑 지내던 애랑 동업하지 말고 우리 딸 명문대 출신이라니까. 대기업 경험도 있고 사업하는 데는 훨씬 좋을 거예요. 어머니, 그게 무슨 상관... 우리 딸이랑 사업 키우면 훨씬 잘 될 거예요. 며느리는 걱정 말고 어차피 애도 키워야 하고 애들 아빠도 고등학교 선생이니까 이런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제가 알아서 못 나오게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친구는 난처한지 제 눈치를 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 이미 신우가 친구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손을 써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초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 저를 밀어내고 아가씨를 안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시모는 사업을 키우려면 더 똑똑한 사람을 안치라며 그리고 가게가 더 크려면 간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계속 신우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뒤에서 황당해하며 쳐다보고 있는 저를 보고도 이야기했죠. 예, 나 욕하지 마라. 나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읽어온 것들 잘 이어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야.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 정도로 너를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뭐라고요? 어머니, 이게 저를 위하는 일이에요? 아가씨 배불리려고 하시는 일 아니세요? 에이, 네가 언제까지 대표 노릇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도 네 친구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거라고 하지 않았니? 왜? 능력 있는 사람 안 친다니까 그거는 또 아까워? 그때 정장을 쫙 빼입고 선글라스를 쓴 신우도 등장을 했어요. 검은색 정장은 누가 말해도 알 것 같은 명품이었고 선글라스도 삐까뻔쩍했죠. 머리도 샵에서 한 듯 찰랑거리니까 부잣집 규수 같은 느낌이 많이 났어요. 애를 낳았는데도 본인을 꾸미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죠. 신우는 구두를 신고 또각또각 걸어오더니 커피를 친구 앞에 두고 이야기했죠. 잘 생각해봐요. 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니까. 저 같은 사람 이 동네에 흔치도 않고 아줌마들이 더 좋아할 건데. 저 화장품 회사도 다녀봐서 그쪽 업계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진짜 왜 이러세요? 뭘 도와줬었다고? 언니, 고집 부리지 마시죠? 누가 봐도 이 자리 제가 더 잘 어울리는데. 신우가 저에게 훈계질을 하고 있던 것을 보더니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모는 저를 향해서 이것저것 말을 하다가 친구를 봤죠. 어머, 사모님 잘 지내셨죠? 네네,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린 일 있잖아요. 아니,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진짜 가게로까지 찾아오셨네요. 대표 자리까지 뺏어가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동업을 하자니 뭐 하자시니 하시네요. 명함까지 파들고 와서는. 아,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냐고. 아, 네네, 잠시만요. 친구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고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아우, 진짜 무슨 민폐야 이게? 목소리를 들어보니 시고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며느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의 초강수의 힘을 받아서 저는 냉큼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고모님, 저예요. 정말 어떡해요? 어머님이 명함까지 파들고 오셔서 아가씨 대표 자리에 앉히라고 고집을 부리시는데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제가 학벌이 안 좋다고 회사를 좋은 사람이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네요. 너 지금 무슨 말을... 고모님, 어떻게 해야 해요? 고모님도 저희 가게 좋아하셨잖아요. 저 정말 속상해요. 아가씨까지 오셔서 장사도 못하고. 언니, 그 전화 끊으세요, 빨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신우도 당황했는지 선글라스를 벗어놓고 전화기를 뺏으려고 했어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시고모님이 쯧쯧 혀를 차면서 너 망할 일 있니?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신우와 시모 표정이 싹 굳었고 시고모님은 말을 이어갔어요. 예, 너 내가 시댁 가족이지만 진짜 너를 위해서 한마디 한다. 개 쓰면 안 돼. 저번에도 우리 가게 와서 맨 핸드폰만 하다가 뭐라고 좀 하니까 픽 삐져가지고 가버리고. 저번 회사에서도 화장품 가져가서 몰래 쓰다가 걸려서 그만둔 거 아니야. 네? 빼돌려요? 대기업 물건을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아가씨에게 생긴 불미스러운 일이 이런 거였다니. 그래, 내가 진짜 창피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거기 가서 깽판을 치고 싶니? 고모, 그만하세요. 있지도 않은 소리를 하셔요.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거야. 그거 아마 보상해 주려고 수천만 원 썼던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샘플 훔쳐다가 팔고 여행 다니고 거기도 내가 소개해준 회사였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르니?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줄 알았더니? 아가씨가 맨날 들이미는 대기업 고학벌 이미지도 사실은 다 쓸모없는 거였어요. 가족 힘을 이용해서 대기업에도 들어간 거고 거기서 잘못해서 쫓겨난 거고요. 지금도 똑같이 시모를 이용해서 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거였죠. 제 버릇 걔 못 준다더니 어찌나 살아온 그대로 똑같이 하려고 하는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을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것도 너무 든든했어요. 절대 쓰면 안 되겠네요. 고모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런 거 몰랐었거든요. 그래, 아이고, 절대 쓰지 마라. 뭐라고 해도 쓰지 마. 그때 집안 형제들이 다 붙어서 걔 하나 보호하려고 고생고생을 한 뒤로는 나는 사람 취급 안 한다. 그리고 며느리가 잘 읽어놓은 곳 눈독 들이지 말고 빨리 나와요. 신우와 시모는 사람들 앞에서 창백하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는 시고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죠. 신우의 특성상 허영심이나 많지 게으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을 할 입장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그만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이야기 좀 해보시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있는 시모를 보고 전화를 끊은 친구는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고 시모 손으로 쥐어줬어요.
두툼하게 들어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겉보기에도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받은 돈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질 돈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회사 대표는 제 친구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돈? 돈을 주셨어요? 맨날 저희한테는 돈 없다고 난리치시더니? 며칠 전에 나하고 카페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시더니 돈을 주시더라고. 손이 다 떨리더라. 이런 돈 처음 받아봤어. 시모 손에서 봉투를 빼앗아 안에 돈을 봤더니 1,000만 원은 넘어 보이더라고요. 5만 원짜리로 다발이 놓여 있는 걸 보고 너무 뻔뻔하고 파렴치해서 화가 났어요. 시모는 친구를 노려봤지만 친구는 기도 죽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는 동업자 바꿀 생각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시고 따로 연락 주시는 것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몰래 친구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그렇게까지 나를 끌어내리고 싶었나. 듣자 하니 따로 컨택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남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죠. 저는 화가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시모 손에 들려있는 봉투를 뺏어서 신우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나가세요. 저는 적어도 가족이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뭐? 그럼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딨는데? 지금 뺏기기 싫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 했나? 운영에 도움될 만한 건 사실이잖아요. 웃기시네. 그 학력 뭐 도움이 된다고. 회사에서도 쫓겨난 거라면서요. 그냥 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네, 저도 대표 자리 바뀌는 거 원치 않습니다. 친구 시댁 식구들이니까 여기서 멈춘 겁니다. 선 넘지 마시고 제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는 직원들과 함께 신우와 시모를 몰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소금을 가져와서 문 밖에 뿌리면서 소리쳤죠. 어디 가서 가족이라고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 가세요 빨리! 비 맞은 생쥐꼴을 하고 있는 시모와 신우는 터벅터벅 걸어나갔고 저는 가게로 들어와서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친구가 이 전말을 다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네가 너무 자존심 상할까봐 말을 못했어. 내 선에서 잘 처리하려 했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니까 단도리를 쳐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들어보니 제가 가게 밖에 있을 때만 골라서 찾아온 거였어요. 저한테 시댁에 뭘 가져다 줘라, 누구 챙겨줘라 했던 것들도 다 여기 와서 친구를 만나려고 했던 거였죠. 친구는 워낙 속이 깊은 아이라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저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길인지 고민을 많이 했었대요. 중간에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은 거죠. 동업을 안 할 거라고 거절하는 것은 쉽지만 앞으로 시댁에서 구박을 받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대요. 돈을 이만큼씩이나 쥐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것도 너 몰래 오셔서 하니까 마음을 완전히 먹었구나 싶었지. 거의 매일 2시간 넘게 통화를 했던 것 같아. 나한테 너희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시더라고. 잘 봐달라고 하신 거였는데 덜미가 잡혔지. 친구는 통화를 하면서도 거절할 방법을 찾고 있었나 봐요. 아니, 우리 애가 진짜 명석하다니까. 우리 동네에서 그 대학 간 사람이 없잖아. 그래요. 이전에 일했던 커리어는 어떻게 된 거래요? 안타깝게 됐지 뭐. 누명을 썼어요, 얘가. 어떤 누명요? 그럼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건에 손을 댔다고 사람들이 모함을 했나 봐. 근데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거든. 그래서 대기업에서 퇴사 처리를 한 거고요? 그래, 그런 거라니까. 우리 애 잘못이 아니에요. 친구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대기업이 조사를 철저히 한 결과 신우 잘못으로 판정되어서 그런 거라고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시고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니
어머, 왜 그런다니 정말? 그거 내가 메꿔준 거야. 훔쳐서 잘린 거 맞아. SNS에서 불법적으로 팔아서 돈 남기려다가 그렇게 된 거라. 그 업계 사람들한테도 소문이 쫙 나서 다른 회사로도 재취업도 못하는 거고. 어쩌면 좋을까요, 정말. 다음에 또 찾아오면 나한테 전화를 걸어요. 이건 조카를 위해서도 좋지 못한 일이니까.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요. 그럼 아무 소리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조만간 처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기다리다 지친 시모랑 신우가 명함까지 파가지고 가게로 찾아오니 선을 넘었다고 느껴서 시고모님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죠. 그랬구나. 네가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나한테 티도 하나도 안 내고. 아니야. 너를 지켜야지 내가. 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 싫고 그 사람들하고 아직도 가족인 게 분해서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시댁을 엎어버려야겠다 생각을 했죠. 남편도 화장품을 훔쳐서 잘린 지는 처음 들었다 보니 충격이 적잖이 컸던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댁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왜 그래? 동네 망신당하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너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면 조용히 성실히 지내려고 해야지. 이게 무슨 행패야? 엄마가 이렇게 하자고 한 거란 말이야. 나는 잘못 없어. 어머나, 얘 말하는 것 좀 보소.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는 말이니? 너 맨날 일자리 없다고 우리 집에 와서 누워있으니까 내가 속이 터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자는 말도 아니었고. 둘 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이게 누구 잘잘못 따질 때야? 피해를 본 당사자들한테 사과할 생각은 안 하고 또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남편은 둘이 서로 탓을 하는 걸 보고 질려버렸는지 소리를 지르고 저를 끌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원래는 공주님 취급을 하던 동생을 이제는 보지도 않고 연락이 와도 만나지도 않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그전에는 당신이 너무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알바자리 하나 못 주나 싶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 내가 어리석었어. 아니야. 당신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최대한 피해 안 가도록 단도리를 잘 칠게. 정말 미안해. 저랑 남편의 애정전선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들어보니 신우이는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시모와 함께 지내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시고모에게 엄청 뭐라고 했나 봐요. 왜 남의 집을 도와주냐면서 가족 아니냐면서 울고불고 했나 봐요. 근데 시고모님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아니 딸을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도둑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진짜 잘못한 사람은 잡지도 않는 걸 보니 가정교육 문제가 아니면 뭐냐라며 뭐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시모는 그 뒤로 알아누워 있고 저희 회사는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집안은 안정화되었고 신우는 한 번씩 길을 가면서 보곤 하는데요. 알바를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회사 인근 카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요. 네, 가지고 가시나요? 네, 여기요, 카드. 오셨네요? 저 어제부터 여기서 일해요. 네,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신우는 얼굴이 붉어져서 눈도 못 마주치고 커피를 만들어서 저한테 줬어요. 저는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저 자존심 센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려면 얼마나 쪽팔림을 견뎠을까 싶어서 별말 안 하고 나왔죠.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 가족이라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부탁하는 것을 들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게 독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